부산에서 북강서울에서 불출마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이 모든 패스트트랙 전국에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당에 밀려서 다시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초선이나 재선을 했던 아주 쉽게 됐던 분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굳이 연고도 없는 곳, 서울의 험지라고 표현되는 곳으로 데려간다거나 혹은 강남으로 또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이 자원 재활용을 하듯이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역구의 공천도 사실은 굉장히 돌려막기라는 비판, 여기저기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네. 지역구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모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각 당의 총선 각오부터 듣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문재인 정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대주권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위기의 사이렌을 듣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은 이 정권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과거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이번 총선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 룰도 마련했고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나 좀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웃는 이유가 그 시스템 공천이 뭐냐. 예컨대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제도가 정해지고 그 제도로 모든 사실 선거구가 경선이 이루어질 때,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입김이라든가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배제될 때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느냐. 저는 그 부분에 시스템 공천을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전략 공천이라는 걸 이걸 최소화하고 모든 거를 지금 경선이라든가 예컨대 여론조사 몇 퍼센트 당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도 사실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각 당이, 모든 당이 같은 제도를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에서는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저 당에 그런 잡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서 모두가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번에는 혁신 공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 교수님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부산에서 북강서울에서 불출마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이 모든 패스트트랙 전국에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당에 밀려서 다시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로에서 또 3선 의원을 지낸 박진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환선교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가 강남으로 해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공천 상황들도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은 언제나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전략 공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상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표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집권 여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최초로 같은 정당 이름으로 선거를 2번 치르고 최초로 분당하지 않는
분당하지 않는 그런 선거다. 언제나 총선 때 분당을 했거든요. 예. 물론 4년 전에도 분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하기 전에 국민의당으로 분당을 총선 직전에 했으므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만큼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일 수가 있고요. 예. 이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략공천,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천은 어떤 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혁신공천을 얘기했잖아요. 네. 예. 혁신공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새롭게 한번 이 진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오는 용서하고 앞으로를 봐달라. 이게 하나의 어떤 혁신이라는 과정 속에서 반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어떤 행위인데 지금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초선이나 재선을 했던 아주 쉽게 됐던 분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굳이 연고도 없는 곳, 뭐 예를 들어 서울의 험지라고 표현되는 곳으로 데려간다거나 혹은 강남으로 또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이 자원 재활용을 하듯이 예.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죠. 국민들 입장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역 활동도 하지 않은 대구 출신이 왜 서울에 와?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어떤 생각들. 근데 보면은 뭐 중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구에서 아니 굳이 그렇게 그 뭐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환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역구의 공천도 사실은 굉장히 돌려막기라는 비판, 여기저기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네. 시스템에는 시스템이 없고 혁신에는 혁신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두 분 모두 혹평을 양당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부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논리인데 과연 이렇게 양 거대 정당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국민의당으로 옮겨갈까?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2016년에 성공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국민의당의 어떤 비례 돌풍을 만들어낸 것이고 국민들이 그 다당제에 대한 선호가 그 안에서 녹아져 내려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또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를 했었는 거를 검증을 받아야죠.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줬어야지 다시 뭔가를 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뭔지 저는 지금도 뭐 20%를 받을 수 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20%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의 후보를 안 냅니다. 네. 지역의 후보를 안 내면서 국민들은 본인의 어떤 대표성을 누군가가 이제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안 나오면 결국 국회의 어떤 구성 비율로 해서 굉장히 좁은, 지금 아무리 많아도 30석이에요. 다 가져간다 그래도. 그 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역 후보를 안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결함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비례대표 30석도 어떻게 돼 있나요? 진영 대 진영의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 국민의당이 얼마나 거기서 뺏어갈 수 있느냐. 예.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작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안 전 대표가 얘기하는 20%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종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받은 득표율을 보면 14.9%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역구도 내고 35명 가까이 전체 의석수도 확보를 하고 또 녹색 바람을 또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안철수 당시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내서서 대선 후보로 가는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승부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14.9%인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후보도 안 낸 정당의 이 14.9%보다 자그마치 5.1%를 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좀 이렇게 이 존재감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더 불리한 건 4년 전에는 정치적 의제가 있었거든요. 다당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식을 하고 예. 또 제3의 길에 대해서 보다 더 공감대가 확실히 섰는데 지금은 어쨌든 양진영의 양당의 어쨌든 그런 그 갈림
판갈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현역으로 자신한테 남은 이태기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이분들은 사실 지역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포함해서 최소한 3인은 살자. 뭐 이런 그런 전략이 최소한 아닐까 속내는 바라봅니다. 저는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 건 아주 큰 실책인데 이게 이제 야권 공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게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본인들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는 또 표는 또 다른 영역에서 달라. 이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도 어폐가 있고 모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격전지한 것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인지 보여주시죠. 네, 서울 강서을입니다. 강서을의 현역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김성태 의원인데요.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됐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전 의원과 김태호 전 민정수석실 감찰을 담당을 했던 두 후보의 만남. 이 원래 그 인물 자체를 봤을 때는 격전지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들과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 반원이죠. 네. 저격수로 등장한 거죠. 이 후보자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것의 어떤 이유는 사실은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해가지고 조국 관련한 어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등에 업고서 한번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한번 뺏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유권자들이 그것만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고려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 지역을 대표하느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 지역의 대표를 지금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격수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유권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장점이 어디 있느냐를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저격하는 거 말고 이런 것도 잘한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청와대 저격하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계속 고민할 때 이분이 실질적으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튜버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워 유튜버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튜버라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이 또 그걸 보고 있느냐. 예. 그것도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해야 되는 거는 지역적인 어떤 이름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용과 어떤 비전을 갖고서 지금 이 대표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좀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 제시해서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야말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서로 달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성준 후보는 원래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예. 그러니까 뭐 4년 전이니까 18대 대선이었죠. 그때부터 최재성 의원하고 두 사람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죠, 당 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초기 당 대표 시절에 그 분당을 하는 국민의당 그 의원들 분당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이 흔들기가 일어났을 때 아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대표를 옹호했던 그런 전력, 뭐 이런 전력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진성준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상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역시 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폭로를 하고 그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어떤 실정을 공격할 수밖에 네. 없겠고 그러면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어떤 뭐 그 비판 이 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 이 싸움이 돼버리면 정치적 의제인데 정치적 의제는 바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즉 근데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이건 물론 야당 전체의 문제지만 대면 접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바람은 세를 형성을 해서 광장에서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세를 인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점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선거 즉 야당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는 선거예요. 야당의 바람이라는 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예.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줄래 벌을 줄래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게 정권 심판론인데 어쨌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굉장히 불리한데 한 가지 어찌됐든 간에 전임 김성태 의원이 지금 3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그 네. 기반이 좀 튼튼하다는 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단점은 거기에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면서 예. 20, 30대, 20대, 30대의 어떤 그런 그 층이 많이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을 때 간단치 않은 선거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은 진성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진성준 후보 같은 경우는 한번 선거 이 지역에서 나온 경험이 있어요. 네. 김성태 전 의원한테 졌기 때문에 뭐 나가진 못했지만 일단 인지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지 네. 기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슈가 굉장히 강고하게 지금 아마 선거 국면까지 갈 텐데 여기서 다른 어떤 이슈들이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뭐 이 야당이 유리한 것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진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왜냐하면 선거운동도 지금 하기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죠. 만나지도 못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새롭게 등장한 아파트군이 있어요. 근데 네. 이 30, 40대들이 대부분 이쪽인데 민주당 지지층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아마 진 후보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 총선을 보면 이 지역이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한 800여 표 정도 예, 차이가 780 났고 인가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7.7% 정도의 차이가 났으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는 이게 지난주에 한 건데요. 네. 제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는 격차가 꽤 나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저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죄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낮아요. 미래통합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4년 전을 다시 되돌아보면 4년 전에 4월 14.13 선거인데 4월 11일, 12일 그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물론 공표 금지 기간이라 네. 나중에 밝혀졌지만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2%에서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거의 박빙 내지는 약간 뒤졌습니다. 의석수로는 뒤졌고 득표율로서는 약간 높았는데 결국 여론조사는 아직 시작이다. 왜냐하면 한 달 전이고 한 달 네. 전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은 선거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 그냥 단면적인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